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가고 있고, 지금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교시에서 상당히 많이 전달했지만, 이 공인중개사 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의외로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모르거나 시험에서 틀리는 분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은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취득의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우리가 이해하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A는 B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면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 있다?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지금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자, 이 1번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습니다. 장롱하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2개가 보이잖아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 세 번째,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모두 몇 종류? 3종류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하면 저절로 3사람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라는 말이 잘 안 되죠.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오면 저절로 3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1번 법인인 개공사,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번 부칙 6조의 개공사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들어오면 3사람. 이거 연결 안 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다. 자격이 없어졌대요. 그때 공인중개사는 3사람이 모두 다 위반하면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내공이 좀 쌓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들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죠. 여러분,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뭔가 위반을 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공인중개사는 3사람 모두가 해당된다면, 자격증이 정지되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내공으로 쌓아갈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4번 정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아주 단조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를 보셨다면, 5번째 정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방금도 우리가 살짝 소속 공인중개사를 공부했지만,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말이 기니까 소, 공, 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소공사는 무엇일까요? 하니까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를 포함하여, 이 포함을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건드립니다. 제외하고 하면 틀려요.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가 출발을 하면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죠.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포함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틀려요. 보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암기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이해해서 맞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소공사는 뭐? 포함, 수행, 보조를 정리하는데 이 소공사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인인 소공사. 고용인이라면 직원으로서의 소공사가 있는데 법인인 개공사나 법인인 개공사의 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자를 말하고 법인인 개공사의 고용인 즉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인은 임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원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인으로서 소공사가 있다. 요 말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 직원으로서의 소공사가 하나 있고 법인인 개공사의 사원 임원으로서 소공사가 있습니다. 자, 법인에 가면 임원이 있다는 말 들으셨죠? 그 임원이나 사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때 법인인 개공사의 운영 주체로서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의 종류는 두 종류, 고용인인 소공사와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한 소공사가 있다 하여 소공사의 정의를 정의하고 천천히 이제부터 지금 체크했던 내용들을 줄 끊는 부분들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2번 참고로 보되 이런 소공사의 업무 범위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수행이라는 뜻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또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 작성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한다는 뜻이죠. 자, 문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소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별도로 공부하겠죠. 자, 소공사의 업무의 범위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마무리 정의로서 중개보조원이 남았습니다. 자, 6번째 중개보조원의 정의도 시험에서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이 중개보조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거 빠지면 틀립니다. 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하는 소공사가 있고 자격증 없이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으니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는 말이 붙어야 되죠.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합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려면 첫째 뭐 기억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잡으셔야 되고 여기에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여기에는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체크하시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데 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공부할 것. 소공사와 더불어 이들을 고용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을 중개보조원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합시다. 이때 중개보조원은 소공사와는 달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단순히 뭐 업무를 보조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6개 정의를 공부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길게 갔는데 1번 중개라는 정의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개업이라는 정의였습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도 3가지 이렇게 공부했죠. 원래 여러분들은 개공사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개공사는 3종류가 있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칭육조의 개공사를 공부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3사람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종류 공부했죠.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어 수행, 그 다음에 포함하여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야 됩니다. 마지막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익혔었습니다. 6가지 용어의 정의. 자,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여러분 교재에 바로 밑에 따라오죠. 자, 중요 기출문제 32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지금 기출문제를 본다는 건 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해보라고 소개를 드립시다. 자, 32회 때 문제입니다. 중개행위에 관해서 옳은 것은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니까 X죠. 자, 그래서 옳은 것 찾아가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예요. 2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들의 의무 실행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조성할 것이 예정되었다면 이것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 당연하죠. 5. 자, 3번 소공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소공사가 신청하면 개공사가 되니까 신청할 수는 없다. 4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하거나 때문에 X예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개공사가 국토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X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은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옳은 거 찾아라. 1.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답은 몇 번? 2번이네. 그죠? 오타가 들어왔죠. 자, 답은 2번이니까 자,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설은 맞는데 답은 2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았네요. 오타가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번 정확하게 맞네요. 자, 옳은 거 찾아라.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공사는 자신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됐죠. 그 정답은 2번. 그래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오타가 아니고 밑에까지 안 읽어봤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볍게 보시면 옳은 것은 몇 번? 2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1번은 왜 틀렸죠?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X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고. 자, 2번은 O 됐고 3번 소공사 신청할 수 없단데 있다 했으니까 X. 자, 4번 거래계약서는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게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하니까 틀렸고 5번 개공사가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X예요. 왜? 국토장관이 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볍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제3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무슨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나 비행기, 기계, 건설 기계 이런 거를 중개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아까 중개의 용어 정의에서 간단하게 배우셨지만 중개의 정의에서 토, 근, 입, 광, 공 5가지라는 중개 대상물을 공부하셨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법 제3조 중개 대상물은 동법 시행령과 범위에는 광의의 부동산 중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밖의 정착물. 자, 토지와 그 밖의 정착물이 뭐다?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땅에 붙어 있는 게 건물이죠. 토지와 그 밖의 정착물 그리고 동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그랬습니다. 규정된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는 의제부동산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3가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몇 개? 5개. 또 5개 강조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5개, 4개로 끊어지는 것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 근, 입, 광, 공 5가지를 중개대상물이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우리 법 제3조에 있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말이 중요하죠.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개인 물건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토지라도 건물이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들어보셨나요? 덕수궁 들어보셨나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지만 덕수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고 개공사의 중개 행위가 개입이 가능해야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즉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 근, 입, 광, 공이라도 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 행위가 개입해야만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공사의 고유 전속적인 중개대상물로서 일반인이 이에 대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자, 요거 줄 것이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개공사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중개를 하면이 아니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업이라는 말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거죠. 업으로 하면 무등록 개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무등록 개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것도 짚으셔야 되고, 또한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서는 관계없이 모두 중개합니다. 자, 개공사의 종별, 종류별, 개공사만 나오면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에 따라서 물건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즉, 법인은 토지만 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만 하세요.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중개합니다. 5번째, 참고로 일부 국가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 즉 건축물 등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건물이 있고, 자,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부동산이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때려가 보면 토지 등기부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건물 등기부도 따로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요거 하나 들어 놓으시고. 자, 별도의 부동산이지만 나는 땅만 살게, 건물은 안 살게, 이런 말은 없죠. 나는 건물만 살게, 땅은 안 사.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그렇게 거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치되어서 거래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여기까지는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토, 근, 입, 광, 공 5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다면, 이제 드디어 그 물건 중에서 첫 번째, 토지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로서는 33회 때도 출제가 됐지만 해마다 출제됩니다. 여러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는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토지하고 들어왔습니다. 토지는 우리말로 하면 땅 이렇게 말하죠. 자, 토지란 일반적으로 지표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 따라서 지하의 부분의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객체는 아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표를 말하는데 그 권리는 상하에 미친다. 민법에서 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땅을 샀다, 저 땅을 팔았다 이러면 땅 껍데기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권리와 아래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권리를 지상권, 토지 아래의 권리를 지하권이라 하고 우리는 지상권과 지하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만 익히시면 되고 자 2번 토지는 지표면상 무한히 연속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그 구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으로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이를 구분하는데 이는 지적법상 한 필지의 개념으로 독립된 객체로서 지번이라든지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지적공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록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하는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 지적법 등에서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등록된 각 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되고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거래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필지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밑줄 껐습니까? 따라서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이전을 할 때는 분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한 필의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4번 다만 용익물권은 자 지금 용익물권 하는 자체도 좀 쉽지는 않죠. 앞으로 마르고 딸도록 들을 겁니다. 자 용익물권 갈로 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및 이전은 임차권의 설정 이전은 분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 이전이 가능하므로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한 필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으셨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반드시 한 필지 단위로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라는 물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핵심되는 판례, 지금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물건으로서 또 건축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토지도 중요한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건물도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요, 내가 부동산이 좀 있다.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좀 처분했다. 그렇게 말할 때 부동산이라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땅이 좀 있다. 내가 땅을 좀 팔았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팔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 밖에 나가면 건물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접근을 딱 하면 우리나라인 줄 알 수 있는 게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아파트만 보입니다. 그게 아파트가 다 건물이잖아, 지금. 그죠?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물에 대해서 성질을 설명해 줍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는 것 뜻이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이용되는 것이 거래상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토지의 정착물에는 건축물도 있고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 건물도 있고 인목도 있고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있고 또 미분리된 과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미분리 과실. 돌담, 담장도 있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교량, 다리도 땅에 붙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밖의 정착물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런 정착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은 어떤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이러한 토지 정착물에는 건축물 중처럼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나 토지와의 강한 부합 관계로 토지의 일부 구성 부분으로 취급하는 것도 있고 학설 대립이 되는 것도 있다. 자, 이런 건 크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나 판잣집, 가식의 수목, 토지에 충분히 정착하고 있지 않는 기계라든지 공중전화박스 뭐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동산에 해당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상식이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 1번 건축물 하고 들어갑니다.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물이 독립한 부동산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두도록 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에 있는 정의 등등입니다. 건축물의 거래 단위 하고 돌았으니까 참고로 보시되 건축물의 거래 단위는 한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때는 나 집 한 채 샀어, 집 한 개 팔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거래할 때는 한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한 동 샀다, 두 동 팔았다 이렇게 동 단위로 일어난다. 됐죠? 동 단위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아까 토지는 필지 단위라 그랬잖아. 그죠? 그냥 땅 하나 샀어, 땅 두 개 팔았어. 우리가 말은 거래하지만 한 필지 샀다, 두 필지 팔았다라면 여기 건물은 한 동 샀다, 두 동 팔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건축물의 모습이었고 집합건축물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중개대상물로서 또 체크해야 될 것 있습니다. 분양권 동그라미 하시고 반드시 별표입니다. 자, 요 분양권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물이다. 여러분 분양 하나 받았다 하면 분양을 받았으면 아파트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최소한 한 3년 걸리겠죠. 그럼 아직까지 물건이 없잖아. 그죠? 물건이 없는 건축물도 있다. 우리는 장래의 건축물을 뭐라고 부른다? 분양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분양권을 공부하면요. 꼭 입주권이 시험에 나와. 자, 그럼 글자의 차이긴 하지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법 3조 2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 그러니까 왜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거 머리 아플 이유가 없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런데 입주권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단조롭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이제 판례들이 핵심 판례하고 밑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물건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뭐 교량이라든지 돌담 이런 거 뭐 나무 이런 것들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고 이거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밖에 정착물로서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전에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하다가 된다 하다가 지금은 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목의 집단이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다른 권리,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니까 중개대상물은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대상물은 되지만 등기가 돼 있지 않으니까 다른 권리,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는 없다 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까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인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충학습이니까 가볍게 보죠.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데 외부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하려면 임야 여러 곳의 경계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필을 깎아서 나무 껍질을 깎아서 이 말이죠. 소유자 성명을 묵서하든가 논밭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목차를 세우는 등의 그것이고 그러나 단지 같은 동네 사람들이 수목 등의 소유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이 되지 못한다. 저거 누구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는 안 되고 울타리를 딱 치거나 앞에 나무 껍질로서 누구 거다라고 명백하게 붙여 놓아야만 명인방법을 갖출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명인방법을 어떻게 갖췄습니까? 이거는 물을 일은 없고 시험에서 이런 건 물을 수 있죠. 동네 사람들이 수목의 소유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이 된다 하면 X다 정도는 찾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인방법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셨죠.
자, 이제 세 번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물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억하시죠? 자, 임목,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껐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임목이랍니다. 그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란다. 그래서 임목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임목의 공시 이런 것들이 흘러갑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들은 내용이 깊습니다. 깊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업이 되고 따라갈 거니까 지금은 제목을 기억합니다. 임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법에 따라 두 번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이 같은 법이죠. 법에 따라 공장재단 중개대상물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광업재단,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역시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은 같은 법에 있는 거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등기를 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공장재단에 이런 것들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이 제목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 들어왔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동그라미. 그래서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목 잡고, 광업재단은 역시 광업재단이란 광업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재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재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 광업재단의 등기 절차 등 가볍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물건, 토, 근, 입, 광, 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셨는데, 자, 토지 건물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보셨고, 한 필지 단위, 한 동 단위 이런 것도 공부하셨다면, 이제 입광공, 시행령에 있는 물건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하고 지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더라도 이 5가지라도 조건이 3가지가 맞아야 된다. 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3조의 규정이 없는 건 중개대상물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업재단, 항만, 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2번,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대표적으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부동산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나라 재산이죠. 공유재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덕수궁, 남대문 이런 건물들은 중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죠.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이런 것들은 민법 제187조인데 민법 187조도 아직 듣지를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상속, 경매, 공용, 수용, 판결 이런 것들도 중개대상물은 되지는 못합니다. 조금 깊은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만들어서 표로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대상물의 정리라는 표, 교재 제일 하단 내려옵니까?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면 법정 중개대상물, 방금 했죠? 토, 근, 입, 광, 공, 5가지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매립공사로 완료한 매립지 되죠. 사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은 중개대상물이 되고, 또 특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것 아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되는 것들이라면 소유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들도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연결이 됩니다. 아닌 것들 표가 하나씩 쭉 나오는데 양이 많죠. 자, 이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익혀나가시면서 짚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당권, 대토권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보시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
그 양이 많으니까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1조, 2조, 3조까지 해서 1조 중개대상물, 2조는 많이 강조했죠.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 중개대상물까지를 수업을 하시는데 중개대상물은 이 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표를 꾸준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교재의 특징, 항상 빈출 키워드 체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들을 쫙 뽑아놨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히 이 빈출 키워드 체크는 공부를 하고 들으면 복습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한편 되고 나면 이 빈출 키워드부터 보고 앞에 내용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습이 될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고 체크니까 중요한 것들만 딱 뽑았다 이 말이에요. 1번 볼까요? 개공사가 하는 중개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사실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 사실 행위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자, 넘어가면 거기 예를 들어서 10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둘 수 있다. 고용인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거꾸로 볼까요? 9번. 자, 오늘도 많이 강조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무엇을 제고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공인중개사 전문성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때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 중개업인데 중개 업무 이런 글자 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제1조도 한번 정리해 보셨고. 자, 여기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아까 상사중개가 아닌 뭐다? 민사중개계약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번 볼까요? 자, 중개사법은 민법의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특별법적 성격이다. 민법의 특별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1조, 2조, 3조 배운 것에 대한 복습적인 개념, 키워드 꼭 정리하시고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예습적인 개념도 될 겁니다. 용어의 정의 공부했던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2번. 용어의 정의로서 무엇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누구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였고 여기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런 건 빠지면 틀립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15번. 개공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은 그리고 기타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게 뭐다? 토지, 기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갔죠. 중개대상물의 5가지. 16번. 중개대상물로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 장래의 건물을 뭐라 부른다? 분양권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 20번.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는 의제부동산이지만 준부동산이라고 다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중개대상물로 준부동산으로 보느냐 하면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는 등기가 되니까 공시제도는 있지만 우리 중개대상물은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아까 마무리했을 때 표에서 보다시피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할 때 이 표에서 문제가 많이 들어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제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우리 교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4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4조부터가 사실상 우린 다른의 이제 오리지널 본론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